서울에서 부산까지 17분에 간다고. 고속도로, 지하철, 항만, 공항 건설, 당신은 최고의 국토 건설자였습니다. 놀라운 증언이 도착했습니다.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회의실에 있었던 한 인물의 고백입니다. 당시 28살, 경제기획원 막내 사무관이었던 오명철 박사가 50년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가 그날 회의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0만 톤으로는 부족해. 300만 톤으로 늘려. 그리고 3기, 4기 계획도 지금 짜기 시작해. 포항제철부터 반도체, KTX까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계획들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2030년 완성될 마지막 3가지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예언을 들어보시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수익금의 일부는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명철입니다. 저는 1974년 28배 나이로 경제기획원에 들어갔습니다. 중화공업정책과 막내 사무관이었죠. 그때 제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1980년대 대한민국의 미래였습니다. 그 문서를 작성하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가 그린 미래가 어떻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가 이루지 못한 꿈들이 어떻게 2030년에 완성될 것인지를. 이것은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4년 3월 15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경제기획원 3층 대회의실 오후 2시. 저는 회의록 작성 담당으로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28살 신입 사무관이 참석할 수 있는 회의가 아니었지만 선배가 아파서 제가 급하게 투입되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오셨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손짓으로 앉으라 하시고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포항제철 2기 설비 증설안, 보고하시오. 당시 포항제철은 이제 막 1기 설비를 완공한 상태였습니다. 연간 조강 생산 능력 103만 톤. 일본 신일본제철의 3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2기 증설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기획원 중화공업국장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각하, 2기 설비는 연간 260만 톤 규모로 계획 중입니다. 소요 예산은 4억 2천만 달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6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그분이 말을 끊으셨습니다. 돈이 없으면 빌려야지. 260만 톤으로는 부족해. 300만 톤으로 늘려. 그리고 3기, 4기 계획도 지금 짜기 시작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기도 빚으로 지었는데 벌써 4기까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각하, 그렇게 되면 총 투자액이 20억 달러를 넘습니다. 우리 GDP의 거의 절반입니다. 알아. 하지만 철강 없이는 조선도 못하고 자동차도 못 만들어.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못해. 그때 어느 국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각하,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계은행과 IMF는 우리 계획을 비현실적이라고 합니다. 한국 같은 가난한 나라가 제철소를 운영할 수 없다고. 대통령께서 책상을 탁 치셨습니다. 그놈들이 뭘 알아. 일본도 똑같은 소리 들었어. 전쟁 끝나고 제철소 지을 때 미국이 말렸어. 그런데 지금 일본 봐. 세계 최대 철강국이야. 그분은 잠시 창밖을 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본 가서 봤어. 야하타 제철소. 거기 노동자들 눈빛을. 그들도 우리처럼 가난했어. 그런데 철강으로 일어섰어.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어. 회의가 끝나고 대통령께서 나가신 후
복도에서 선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우리가 뭔 돈으로. 그래도 각하가 하시겠다는데 어쩌겠어.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미친 계획이 30년 후 현실이 될 줄은. 2004년 포스코는 조강 생산량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연간 3,100만 톤. 당시 계획의 30배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포스코는 여전히 세계 5위 철강 기업입니다. 1974년 그 회의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하신 철강 없이는 조선도 자동차도 못 만든다는 말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 조선사입니다. 삼성중공업과 한진중공업을 합치면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40%를 한국이 차지합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합쳐서 세계 3위 자동차 그룹입니다. 이 모든 것이 포항제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1974년 여름 또 다른 회의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번엔 정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철강은 그래도 이해가 됐습니다. 눈에 보이고 용도가 명확했으니까요. 그런데 반도체?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각하, 반도체는 고도 기술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입하기엔. 그래서 지금 해야 하는 거야. 나중에는 더 어려워져.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칠판에 뭔가를 그리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반도체 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미래야. 앞으로 모든 기계에 이게 들어가. 자동차에도, 비행기에도, 전화기에도.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들어. 하지만 각하, 초기 투자만 수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성공 보장도 없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 그런데 안 하면 확실히 실패하는 거야. 도전이라도 해봐야지. 그날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1975년 한국반도체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비록 그 회사는 나중에 삼성에 인수되었지만 그것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2025년 현재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입니다. SK하이닉스는 2위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3%입니다. 저는 1974년 그 회의실에서 필기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미래를 보고 있구나. 그분은 10년,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당장 내년, 내후년이 아니라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1975년 어느 날, 저는 대통령 집무실에 서류를 전달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큰 지도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표시하고 계셨습니다. 오 사무관, 이리 와봐. 저는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여기 봐.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이건 이미 만들었지. 그런데 이걸로는 부족해. 철도를 놓아야 해. 빠른 철도. 시속 300km. 1975년 당시 세계에서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는 없었습니다. 일본 신칸센도 210km였습니다. 각하, 그런 기술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어. 하지만 만들어야지. 프랑스가 연구하고 있다던데 우리도 해야 해. 서울에서 부산을 2시간에 주파하는 거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하다. 우리 기술로는. 그런데 2004년 4월 1일 KTX가 개통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2시간 40분. 그리고 2025년 현재 2시간 18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5년 지도 위에 그린 그 선이 50년 후 현실이 된 겁니다. 저는 그 회의실에서, 그 집무실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계획하면 가능해진다. 둘째,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셋째, 남들이 비웃어도 옳다고 생각하면 밀고 나가야 한다. 1979년 10월 26일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누가 저 큰 그림을 그릴까? 다행히 그분이 심어놓은 씨앗들은 계속 자랐습니다. 포항제철은 포스코가 되었고, 한국 반도체는 삼성 반도체가 되었고, 고속도로는 KTX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10월 21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이 꿈꿨지만 이루지 못한 것들이 2030년까지 완성될 것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3가지 큰 꿈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룬 것들도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반도체 산업. 이것들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루지 못한 것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완전한 자주국방. 둘째, 남북경제협력. 셋째, 과학기술 독립. 오늘 저는 이 3가지가 어떻게 2030년까지 완성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말하냐고요?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10분만 더 들어보십시오. 분명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먼저 자주국방입니다. 1971년 7월 9일,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설립 행사에 수행원으로 따라갔습니다. 대통령께서 연설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무기, 우리 기술로 조국을 지켜야 합니다. 당시는 베트남 전쟁이 막바지로 가던 시기였습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발을 빼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위기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극비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핵무기 개발이라는 소문을. 1970년대 중반 경제기획원에서도 국방예산 증액 요청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특히 ADD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이게 다 뭐에 쓰는 겁니까? 모른다. 극비다. 그러다 1975년 미국이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핵개발을 중단시키라고.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핵개발을 포기하셨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개발은 계속되었습니다. 1978년 어느 날 대통령께서 경제기획원에 전화하셨습니다. 백곰 사업 예산 2배로 늘려줘. 백곰 사업. 이것이 나중에 현무 미사일이 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주국방을 위해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완성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KF-21 전투기. 우리 기술로 만든 4.5세대 전투기입니다. 2026년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현무5 미사일 사거리 3,000km, 탄두 중량 8톤. 세계 최강 수준입니다. K9 자주포 전 세계 55개국이 도입했습니다. 천궁 방공 미사일 패트리어트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2024년 정부와 해군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 필요성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2030년대 중반 진수를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에 꿈꿨던 것이 50년 후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이것이 완성되면 대한민국은 완전한 자주국방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2038년 대한민국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이 동해 바다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용히 1970년대를 떠올릴 것입니다. 각하, 당신이 심은 씨앗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두 번째 미완의 꿈은 남북경제협력입니다.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우리는 평화적 교류를 원합니다. 서로 왕래하고 무역하고 협력합시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왔을 때 저는 경제기획원에서 남북 경협 방안을 연구하는 팀에 배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에는 지하자원이 풍부합니다. 철광석, 석탄, 희토류, 그리고 저렴한 노동력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과 기술이 있습니다. 북한에 공장을 세우고 그들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면 계산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면 양측 경제가 모두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이 보고서를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거야. 이게 진짜 통일로 가는 길이야. 정치적 통일 전에 경제적 통합을 먼저 하는 거지. 그러나 1973년부터 남북 관계가 다시 경색되었습니다. 북한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이 꿈은 멈췄습니다. 그러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개성공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구상했던 남북 경협의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은 성공적이었습니다. 123개 한국 기업이 입주했고 5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했습니다. 2015년 기준 누적 교역액 32억 달러. 그러나 2016년 개성공단은 폐쇄되었습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개성공단은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봅니다. 변화의 조짐을. 2024년부터 북한이 조금씩 문을 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을 재개했고 러시아와 경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 대화 가능성도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나는 예측합니다. 2027년 남북 대화가 재개될 것입니다. 2028년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것입니다. 2030년 개성공단을 넘어 남북경제특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북한의 신의주, 원산, 청진, 여러 도시에 공단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2035년쯤 서울 평양 고속철도가 개통될 것입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경제적 필연입니다. 북한은 개방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북한의 2,500만 인구는 한국 경제에 엄청난 기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에 그린 그림이 2030년대에 펼쳐질 것입니다. 세 번째 미완의 꿈은 과학기술 독립입니다. 1974년 어느 날 대통령께서 과학기술처 장관과 회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배석했습니다. 장관, 우리가 노벨상 하나 못 타? 각하, 노벨상은 기초과학이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응용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초과학에 돈을 쏟아부어 KIST 예산 2배로 늘려. 그분은 조바심을 내고 계셨습니다. 일본이 1949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자극이 되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 민족이 일본보다 못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대덕 연구단지를 만드셨습니다. 1973년 기공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이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세계적 과학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노벨상 수상자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까지도 한국인 노벨 과학상 수상자는 없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김대중 대통령이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확신합니다. 2030년 이전에 한국인이 노벨 과학상을 받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느냐고요? 증거가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R&D 투자는 GDP 대비 4.9%입니다. 세계 1위입니다. 이스라엘은 4.5%, 미국은 3.1%보다 높습니다. 한국의 과학논문 피인용 지수는 세계 11위입니다. 20년 전 30위에서 급상승했습니다.
카이스트, 서울대, 포스텍에서 배출하는 박사는 연간 1만 2천 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국은 특정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양자 컴퓨팅. KIST 양자정보연구단이 2024년 양자 얽힘 안정성에서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핵융합. KSTAR가 2024년 1억도 플라즈마를 102초간 유지했습니다. 세계 최장 기록입니다. 안면역 치료. 서울대 의대 김철수 교수팀의 CAR-T 세포 치료제가 2025년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중 하나는 노벨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는 특히 핵융합을 주목합니다. 만약 한국이 핵융합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이것은 노벨 물리학상감입니다. 그리고 저는 2032년쯤 한국이 핵융합 시범 발전소를 가동할 것으로 봅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꿈꿨던 과학기술 독립이 완성될 것입니다. 1968년 2월 1일 경부고속도로 기공식.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삽을 들고 첫 삽을 뜨는 모습을. 주변에서는 모두 비웃었습니다. 고속도로. 차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고속도로를 만들어? 돈 낭비다. 그 돈으로 공장이나 짓지. 당시 대한민국 자동차 등록 대수는 5만 대였습니다. 지금은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미친 짓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밀어붙이셨습니다. 차가 없으니까 길을 만들지 말자고. 거꾸로야. 길을 만들면 차가 늘어나는 거야. 공사는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1968년 2월 착공, 1970년 7월 완공. 2년 5개월 만입니다. 428km를 2년 만에 뚫은 겁니다. 저는 1970년 여름 개통식에 가봤습니다.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수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서울 수원이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예전에는 2시간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 달라지겠구나. 맞았습니다. 1971년 자동차 등록 대수 12만 대, 1980년 52만 대, 1990년 500만 대, 2000년 1200만 대, 2025년 현재 2500만 대. 경부고속도로가 없었다면 이런 성장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물류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부산 항구에서 양화한 물건이 당일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 빠르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폭발했습니다. 1971년 9.1%, 1972년 5.8%, 1973년 14.8%, 1976년 13.1%.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88고속도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전국을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철도 계획이었습니다. 1975년 제가 우연히 본 문서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서울 부산 고속철도 타당성 연구였습니다. 그 문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 간 2시간. 주파 목표. 시속 300km급 고속철도 건설. 예상 소요기간 20년. 예상 총사업비 15조 원. 1975년 대한민국 GDP가 20조 원이었습니다. GDP의 75%를 철도에 쏟아붓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연히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계획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1989년 고속철도 건설 계획 확정. 1992년 착공. 2004년 개통. 박정희 대통령이 1975년에 그린 그 계획이 29년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KTX는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바꿨습니다. 서울, 부산 2시간 40분, 개통 초기.
지금은 2시간 18분입니다. 출장이 편해졌습니다. 아침에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에서 회의하고 저녁에 서울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이 2시간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부산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전, 대구, 광주 모두 서울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차세대 고속철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TX, 수도권 광역급 행철도, 시속 200km, 서울 인천 20분, 서울 수원 20분. 그리고 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이퍼루프, 시속 1000km로 진공 튜브 속을 달리는 열차. 서울에서 부산 16분, 서울에서 제주 30분. SF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요? 아닙니다. 이미 기술은 존재합니다. 미국의 버진 하이퍼루프가 2020년 시속 387km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시속 600km 자기 부상 열차를 2021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2024년 하이퍼루프 테스트베드를 건설했습니다. 충남 천안에 1km 길이 시험선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 말 첫 시험 운행 예정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2030년 시험선에서 시속 600km를 달성할 것입니다. 2035년 서울 부산 하이퍼루프 건설 착공할 것입니다. 2042년 개통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서울 부산이 정말로 16분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5년에 상상했던 초고속 철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상상을 합니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하이퍼루프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 이거야. 내가 꿈꿨던 게.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거야? 더 빨리 해. 그분은 항상 조급하셨습니다. 빨리빨리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아셨으니까요. 1970년대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북한보다 가난했습니다. 빨리 따라잡지 않으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도전을 펼치셨습니다. 경부고속도로 2년 만에 완공. 포항제철 1기 3년 만에 완공. 서울지하철 1호선 3년 만에 완공.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해냈습니다. 그 빨리빨리 정신이 지금도 한국에 남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평균 속도 135mbps. 세계 1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배송. 쿠팡 로켓 배송. 새벽 배송. 당일 배송. 세계에서 가장 빠른 건설. 삼성동 현대GBC 빌딩. 105층을 4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DNA는 1968년 경부고속도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DNA는 2042년 하이퍼루프로 완성될 것입니다. 1977년 12월 5일.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입니다. 그날 저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상공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수출 100억 달러 돌파했습니다. 사무실이 들썩였습니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수석실로 직접 오셨습니다. 해냈구만. 드디어 해냈어. 그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분이 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3억 달러였어. 10년 만에 30배가 늘었어. 우리가 해냈어. 1977년 수출 100억 달러.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감이 안 올 겁니다. 1962년 대한민국 수출액은 5,470만 달러였습니다. 고작 5천만 달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한다. 자원도 없고 시장도 작다. 수출 말고는 답이 없다.
그래서 수출 제1주의를 외치셨습니다. 수출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줬습니다. 저금리 융자를 해줬습니다. 외화를 벌어오는 기업가는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저는 1970년대 초반 상공부에 있을 때 수출의 날 행사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매년 11월 30일 수출 유공자들에게 훈장과 상금을 줬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수여하셨습니다.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이 중동에서 건설 수주를 따오면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하셨습니다. 정 회장, 고생했어. 덕분에 나라 경제가 살아. 삼성 이병철 회장이 전자제품 수출을 늘리면 청와대로 초청하셨습니다. 이 회장,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얼마나 더 필요한가? 1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10년은 너무 길어. 5년 안에 해봐. 그렇게 다그치고 밀어붙이고 격려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수출 100억 달러였습니다. 1977년 12월 5일, 그날 저녁 청와대에서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저도 말석에서 참석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건배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다음 목표는 200억 달러입니다. 그 다음은 500억 달러입니다. 1980년대에는 1000억 달러를 넘겨야 합니다. 당시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000억 달러. 그건 너무 먼 이야기 아닌가. 그런데 지금 2025년 대한민국의 수출액은 얼마일까요? 7천억 달러입니다. 1977년의 70배입니다. 세계 6위 수출 대국입니다. 독일, 미국, 중국, 일본, 네덜란드 다음입니다. 무엇을 수출할까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철강, 선박, 디스플레이, 배터리, 화장품, K-팝. 1977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는 압도적입니다. 2024년 반도체 수출액 1,450억 달러. 전체 수출의 20%입니다. 배터리 수출액 450억 달러.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K-팝, K-드라마, K-영화. 한류 콘텐츠 수출액이 135억 달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문화 수출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BTS, 블랙핑크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BTS를 보신다면 어떤 반응을 하실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좋군. 노래 한 곡으로 외화를 벌어오는구만. 정부가 지원해줘야지. 더 키워야 해. 실제로 그분은 문화에도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1970년대 중반 영화 산업 육성책을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화도 수출할 수 있어. 홍콩 영화가 동남아에서 잘 팔린다던데 우리도 해야지. 당시엔 실현되지 못했지만 그 정신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2025년 수출 7천억 달러. 2030년에는 얼마가 될까요? 나는 1조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수출 품목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주산업. 한국은 2022년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2025년 현재 민간 우주기업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2030년쯤이면 한국산 소형 위성을 전 세계에 수출하게 될 것입니다. 예상 시장 규모 50억 달러. 둘째, 바이오 헬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업체입니다. 2024년 수주 잔고 100억 달러. 2030년에는 한국산 바이오 신약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것입니다. 예상 수출액 200억 달러. 셋째, 수소경제.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수소차입니다. 2030년에는 수소차뿐 아니라 수소 충전 인프라, 수소 생산 설비도 수출하게 될 것입니다. 예상 수출액 150억 달러. 넷째, 원전.
2024년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계약 규모 240억 달러. 2030년까지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 등에서 추가 수주가 예상됩니다. 총 500억 달러. 이 네 가지만 합쳐도 900억 달러입니다. 기존 품목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30년 수출 1조 달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1977년 100억 달러에서 53년 만에 1조 달러. 100배 성장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심은 수출 제일주의라는 DNA가 50년 후 완전히 꽃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1977년 12월 5일을 떠올릴 것입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환호하던 그 순간을, 눈물을 글썽이시던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을, 그리고 조용히 말할 것입니다. 각하, 우리가 해냈습니다. 당신이 꿈꾸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저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돈도, 기술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항제철을 만들 때 세계은행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철광석도 없고 석탄도 없다. 제철소를 운영할 기술도 인력도 없다.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철광석은 호주에서 사오면 되고 석탄은 캐나다에서 사오면 된다. 기술은 배우면 된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정말로 해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험한 지형의 고속도로를, 산을 깎고 터널을 뚫고 다리를 놓아야 하는데 최소 10년은 걸린다. 박정희 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 10년은 너무 길다. 3년 안에 한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이란 없다. 방법을 찾아야지. 그리고 2년 5개월 만에 완공했습니다. 저는 1970년대 경제기획원에서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대부분이 결국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염시켰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1975년 어느 날 대통령께서 경제기획원 직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 우리가 뭐였습니까?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GDP 200억 달러입니다. 20년 만에 10배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2천억 달러입니다.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는 겁니다. 이게 꿈이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할 수 있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됐습니다. 1995년 대한민국 GDP는 5,600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예측보다 3배 더 컸습니다. 이 할 수 있다는 정신은 지금도 한국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이탈리아, 스페인을 이긴다고,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선수들에게 말했습니다. You can do it. 그리고 선수들이 믿었습니다. 국민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4강에 올랐습니다. 2020년 봉준호 감독 오스카 수상.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100년 역사상 비영어권 영화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기생충이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우리 이야기를 우리 방식으로 하면 된다. 이것도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2024년 삼성전자 이나노 칩 양산.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이나노는 물리적 한계다. 더 이상 작게 만들 수 없다. 그런데 삼성이 해냈습니다. GAA 기술로 돌파했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 정신이 박정희 대통령에게서 왔다고 확신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난하다고 포기하지 마라. 기술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라. 남들이 비웃는다고 멈추지 마라.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정신이 5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모릅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할 수 있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K-팝 아이돌을 꿈꾸는 연습생.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한국인. 유튜브에서 100만 구독자를 달성한 크리에이터. 이들은 모두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냅니다.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기술도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저는 2030년을 상상해 봅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세계 1위일 것입니다. 한국인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것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설이 진행 중일 것입니다. 남북 경협이 재개될 것입니다. 수출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에 심어준 그 씨앗이 2030년대에 거대한 숲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명철 박사는 박정희를 미화하고 있다. 경제 성장만 이야기하고 독재와 인권 탄압은 언급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제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균형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어두운 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72년 10월 유신, 1974년 민청학년 사건, 1975년 긴급조치.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었고 고문받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언론은 검열받았고 집회는 금지되었고 야당은 탄압받았습니다. 저도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1975년 어느 날 제 대학 후배가 연행되었습니다. 데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저는 걱정이 되어 면회를 갔습니다. 유치장에서 만난 후배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 아파요. 맞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기획원 공무원인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경제 개발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고문받고 있구나. 그 죄책감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 성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주의가 억압되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권이 유린되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만 기억하고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독재만 기억하고 성취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둘 다 우리 역사의 일부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박사님, 그래서 박정희는 좋은 대통령이었습니까? 나쁜 대통령이었습니까? 저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좋았다고 하면 희생자들에게 미안합니다. 나빴다고 하면 경제 성장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면도 있었고 잘못한 면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배워야 합니다. 위대한 면에서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장기적 비전, 실행력, 할 수 있다는 믿음. 잘못한 면에서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권력은 견제되어야 한다는 것.
민주주의는 경제보다 중요하다는 것. 인권은 타협할 수 없다는 것. 2025년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자유지수 세계 19위.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 2위입니다. 언론 자유지수 47위. 이건 좀 아쉽습니다. 투명성 지수 32위. 부패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경제는 1등급인데 민주주의는 아직 2등급입니다. 박정희 시대에는 경제를 우선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둘 다 해야 합니다. 경제도 성장하고 민주주의도 발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박정희 시대를 넘어서는 길입니다. 저는 2030년을 상상해 봅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세계 5위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요? 나는 세계 10위권에 들 것이라고 봅니다. 언론 자유지수, 투명성 지수, 인권 지수. 모든 면에서 선진국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도 민주주의도 동시에 이룬 나라다. 박정희 시대의 유산을 계승하되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 이것이 우리 세대의 책임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30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첫째, 경제. 2030년 대한민국 GDP는 2조 5천억 달러가 될 것입니다. 세계 순위 5위. 독일을 추월할 것입니다. 1인당 GDP는 5만 달러. 일본 4만 8천 달러를 넘어설 것입니다. 주력 산업은 반도체, AI, 배터리, 바이오 헬스, 우주항공입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4조 달러. 세계 1위입니다. SK하이닉스는 2조 달러. 세계 5위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판매 세계 2위. 테슬라 다음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30% 이상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 세계 1위입니다. 한화는 우주 발사체 수출로 연매출 1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입니다. 둘째, 과학기술. 2030년 이전에 한국인이 노벨 과학상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핵융합 분야를 주목합니다. KSTAR 프로젝트가 2028년쯤 획기적 성과를 낼 것으로 봅니다. 1억도 플라즈마를 1000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할 것입니다. 이것이 상용 핵융합의 문턱입니다. 그리고 2032년쯤 시범 핵융합 발전소가 가동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무한 청정 에너지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선두에 한국이 서게 될 것입니다. 셋째, 국방. 2030년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 강국이 될 것입니다. KF-21 전투기 200대 배치 완료. 핵추진 잠수함 건조 중. 경항공모함 한 척 운용 중. 한국형 사드 LSAM 전력화. 초음속 미사일 배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미동맹 재정립. 2029년쯤 전시작전 통제권이 한국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완전한 자주국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에 꿈꿨던 그것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넷째, 남북관계. 저는 2028년쯤 남북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봅니다. 북한은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식량이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북한은 결국 개방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2030년쯤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할 것입니다. 10개 기업, 1만 명 규모. 하지만 이것이 씨앗이 됩니다. 2035년쯤에는 원산, 청진, 신의주에도 공단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2040년쯤 서울 평양 고속철도 착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에 그린 남북경제협력이 60년 만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문화. 2030년 K-팝, K-드라마, K-영화는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한류 콘텐츠 수출액 300억 달러.
BTS 이후 제2, 제3의 글로벌 그룹이 나올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가 에미상 작품상을 받을 것입니다. 한국 영화가 오스카 작품상을 또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K푸드, 한식이 세계 5대 음식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뉴욕, 런던, 파리. 모든 대도시에 한식당이 생길 것입니다. 김치, 비빔밥, 불고기. 세계인이 즐기는 음식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사회. 2030년 대한민국의 과제는 저출산 극복입니다. 2024년 현재 합계 출산율 0.72. 세계 최저입니다. 이대로 가면 2050년 인구가 4,20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저는 2028년쯤 반등이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 육아 지원, 주거 지원. 그리고 사회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일과 육아의 양립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2030년쯤 합계 출산율이 1.0을 넘을 것입니다. 2040년쯤에는 1.5까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민 정책도 변화할 것입니다. 우수 인재 유치, 영주권 부여. 2030년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일곱째, 환경. 2030년 대한민국은 탄소 중립을 향해 빠르게 나아갈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 30%, 전기차 비중 50%, 수소경제 본격화, 그리고 핵융합 상용화를 앞두고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탄소 중립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여덟째, 국제위상. 2030년 대한민국은 지칠 정회원국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의사국을 자주 맡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이 재배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30년대 중반쯤 반기문 사무총장 이후 두 번째로 대한민국은 중견국을 넘어 강대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1960에서 70년대에 심은 씨앗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린 청사진이 60년 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2030년의 대한민국은 찬란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교육. 2030년 인재는 지금과 다를 것입니다. 암기력이 아니라 창의력. 시험 점수가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 AI 시대에는 AI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창조, 공감, 판단. 우리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대학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토론, 프로젝트, 협업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 교육. 40대, 50대도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코딩, AI, 데이터 분석.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술. 우리는 기술 독립을 완성해야 합니다. 반도체는 이미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장비는 아직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ASML의 EUV 노광 장비, 도쿄 일렉트론의 식각 장비. 이것들을 국산화해야 합니다. 2030년까지 핵심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 70%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AI. 한국은 AI 반도체는 강하지만 AI 소프트웨어는 약합니다. 챗GPT, 클로드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도전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2030년까지 한국산 글로벌 AI 모델이 나와야 합니다. 셋째, 제도. 규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한국은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신기술이 나와도 규제 때문에 막힙니다. 드론 택배, 자율주행차, 원격 의료. 모두 기술은 있는데 규제 때문에 못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더 확대해야 합니다. 일단 해보고 문제 있으면 고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 유연성. 한국은 고용이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을 해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립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합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해고는 쉽게 하되 실업급여를 늘리고 재교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넷째, 문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재기가 어렵습니다. 창업했다가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이래서는 도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실패를 배움으로 봅니다. 한 번 실패한 창업가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성 존중. 한국은 너무 획일적입니다. 모두가 같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회사, 결혼, 아이. 이 틀에서 벗어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예술가, 운동선수, 유튜버, 프리랜서. 무엇을 하든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국제협력. 한국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동맹과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계속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관리해야 합니다. 중국은 우리 최대 교역국입니다.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을 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균형 외교가 필요합니다.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되 중국과도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SEAN과의 협력. ASEAN은 인구 6억 7천만 명의 거대 시장입니다. 그리고 친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K-팝, K-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이들과 경제문화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섯째, 환경.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이것을 달성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수소차 보급, 에너지 효율 개선, 그리고 핵융합 상용화. 이것이 완성되면 탄소 중립이 쉬워집니다. 무한 청정 에너지가 생기니까요. 한국이 핵융합에서 앞서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일곱째, 통일 준비. 남북 통일은 언젠가 옵니다. 우리 세대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에는 올 것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통일 비용, 통일 후 사회 통합, 북한 재건. 독일이 통일했을 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경제 격차, 문화 차이. 우리는 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통일 기금 조성, 북한 전문가 양성, 통일 교육.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여덟째, 정신.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할 수 있다는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같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 승자독식이 아니라 상생. 이것이 2030년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정신입니다. 박정희 시대는 빨리빨리의 시대였습니다.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입니다. 이제는 함께가 중요합니다. 양극화 해소, 지역 균형, 세대 통합.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박정희 시대를 넘어서는 길입니다. 1974년 28배 나이로 경제기획원에 들어간 저는 지금 78이 되었습니다. 50년이 흘렀습니다. 그 50년 동안 저는 대한민국이 기적을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가난에서 풍요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그 기적의 시작점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심은 씨앗이 50년 동안 자라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아직도 자라고 있습니다. 2030년, 2040년, 2050년. 계속 자랄 것입니다. 나는 2030년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확신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린 미래가 완성될 것이라고. 자주국방, 남북협력, 과학기술 독립.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 젊은 세대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50년 전 어떤 사람들이 꿈을 꿨고 우리가 그 꿈을 이뤘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